세계 6위라는 숫자는 너무 오래, 너무 쉽게 소비되어 왔다. 숫자는 간단했고 자극적이었으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한국군의 실제 위치는 오히려 왜곡되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오랫동안 참고 자료로만 취급되던 이 순위는 어느 순간 언론과 대중담론에서 절대적 기준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이 순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거의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분석가들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점도 바로 여기였다. 세계 몇 위라는 표현은 마치 군사력이 올림픽 기록처럼 단일 수치로 비교될 수 있다는 착각을 낳는다. 병력 수, 전차 수, 항공기 수를 단순 합산하고 가중치를 매긴 방식은 냉전 이후 급변한 전쟁 양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군처럼 특정 전장을 상정하고 수십 년간 구조를 최적화해온 군대는 이런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기존 평가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이었다. 워게임과 연합훈련에서 나타난 결과는 숫자 기반 순위표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병력 규모는 더 작은데도 지휘 통제 속도, 초기 대응 시간, 전력 투사 밀도에서 한국군은 상위권 국가들과 동일선상에 있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미국 내에서는 세계 6위라는 표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준비태세였다. 많은 국가들이 평시 기준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군은 상시 준전시 체제에 가까운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단순히 긴장 상태 때문이 아니라 교리와 조직 설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군 평가단은 이 점을 기존 순위 산정 방식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였다. 또 하나의 왜곡은 전장의 특수성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군사 순위는 다지역 파병 능력이나 해외 전력 투사 능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핵심 임무는 명확하다. 단일 전구에서의 초고강도 전면전 가능성, 그것도 초기수 시간과 수일이 승패를 가르는 환경이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런 조건에서 설계된 군대를 일반적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강한가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순위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 프레임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대중이 알고 있던 숫자와 크게 달랐다. 결국 세계 6위라는 말은 한국군을 낮춰보려는 의도라기보다 시대에 뒤처진 계산법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어진 재평가 과정에서 미국은 기존 순위가 놓치고 있던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 10가지 기준이 한국군의 진짜 위치를 다시 쓰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미국이 한국군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기존 군사순위는 얼마나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집착했지만 미국이 새롭게 적용한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빨리 싸울 수 있는가였다.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준비가 끝난 뒤에야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부터 실제 전투력이 발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간극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이 기준에서 한국군은 기존 순위표와 전혀 다른 위치에 놓였다. 한국군의 지휘체계는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통합되어 있다. 위기 단계가 상승하면 별도의 재편 과정 없이 미군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군의 초기 대응 시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다. 병력이 많아도 지휘 체계 전환에 수일이 걸리는 군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두 번째 기준은 지휘 통제의 단순성과 속도였다. 많은 군대들이 평시 행정 중심 구조를 유지하다가 전시에는 복잡한 명령 체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한국군은 이미 전쟁을 가정한 지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군은 연합훈련과 워게임 데이터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 전달 속도와 현장 반영 능력을 분석했고 이 결과는 미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지휘관의 결심이 실제 전력 운용으로 연결되는 시간 차가 극히 짧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준은 실전 밀도였다. 이는 단순히 병력 수나 장비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정 지역 안에서 단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한국군은 지리적 조건과 작전 개념상 이 지표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보였다.
동일한 수의 전차와 포병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분산 운용하는 군대와 특정 전선에 집중시키는 군대의 전투력은 전혀 다르다. 미국 분석가들은 한국군의 실전 밀도가 기존 순위 산정 방식에서 거의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합쳐지면서 기존 세계 순위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숫자는 많지만 느린 군대, 구조는 크지만 전환이 늦은 군대는 고강도 초기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군은 반대로 설계된 군대였다. 병력과 장비의 절대량보다 초기 타격력과 지속 능력을 중시하는 구조였고, 이는 미국이 재평가 과정에서 가장 높게 점수를 준 부분 중 하나였다. 미국이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도 바로 이 지점부터였다. 기존 순위에서는 6 위로 정리되던 군대가 실제 작전 조건을 대입하자 상위권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평가 철학 자체의 변화였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기준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미국이 적용한 네 번째 기준은 전쟁이 길어질 경우를 가정한 지속 능력이었다. 많은 군대가 초기 충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약해진다. 탄약 보급, 장비 정비, 병력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지점을 한국군 재평가의 핵심으로 보았다. 단기간의 전투력이 아니라 수주 수개월 동안 전투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기준에서 한국군은 다시 한번 기존 순위의 허점을 드러냈다. 한국군은 평시부터 전시 소모를 전제로 한 탄약 비축 체계를 유지해왔다. 단순 보관량이 아니라 실제 작전 속도에 맞춰 소모와 보급이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미국 평가단은 한국군의 포병과 미사일 운용 데이터를 분석하며 초기 화력 이후 급격히 둔화되지 않는 구조에 주목했다. 이는 숫자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전쟁 지속 능력의 핵심이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산업 기반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장은 공장으로 옮겨간다. 장비를 얼마나 빨리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가 전투력의 절반을 결정한다. 미국은 이 부분에서 한국군을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의 전시 산업 체계로 평가했다. 한국은 평시에도 군수 생산 라인이 민간 산업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시 전환 속도가 빠른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군 보고서에서는 이를 유사시 즉각적인 생산 증폭이 가능한 체계로 분류했다. 특히 주목된 점은 정비와 복구 능력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고성능 장비를 보유하고도 손상 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한국군은 야전 정비와 후방 수리를 명확히 분리해 장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은 연합훈련에서 확인된 한국군 장비의 재가동 속도를 기존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여섯 번째 기준은 동원체계였다. 병력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얼마나 질서 있게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가였다. 한국군의 동원체계는 단순히 인원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훈련과 배치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군 분석가들은 한국군의 예비 전력 전환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쟁 초기에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더해지면서 한국군의 평가는 다시 한번 위로 이동했다. 전투를 시작하는 능력뿐 아니라 버티는 능력,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하자 기존 세계 순위는 더 이상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군을 단순한 지역 방어군이 아니라 고강도 전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대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다음 단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이 일곱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공중 전력의 실제 활용 능력이었다. 기존 군사 순위는 전투기 보유 대수를 중시했지만 미국은 그 숫자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다시 따졌다. 얼마나 많은 기체가 동시에 출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출격이 지상작전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군의 공군 운용 방식은 기존 평가 틀을 벗어났다. 한국군 공군은 단순한 제공권 확보를 넘어서 지상작전과 일체화된 구조로 발전해왔다. 미군은 연합훈련 자료를 통해 한국군의 항공 지원 요청부터 실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장비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체계와 절차의 문제였다. 공중과 지상이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작전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덟 번째 기준은 해상 전력과 방어 체계의 통합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해군을 원해 방어 또는 원양 작전 중심으로 분리해 운용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해상 전력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연안 방어와 해상 통제, 그리고 지상 작전 지원이 동시에 고려된 형태다.
미국 분석가들은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수보다 이 함정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특히 주목된 부분은 감시와 대응의 속도였다. 한국군의 해상 감시 체계는 단순히 적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발견 이후 어떤 전력이 얼마 만에 투입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미국은 이 점을 해상 전력의 실효성으로 보았고 기존 순위 산정 방식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요소라고 지적했다. 공중 전력과 해상 전력이 각각 따로 평가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국은 이 둘이 어떻게 지상 전력과 연결되는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군은 각 군종이 분리된 군대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투 시스템으로 분류되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장비 비교에서 벗어나 전쟁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2단계까지 오자 미국 내부에서도 세계 6위라는 숫자는 사실상 의미를 잃기 시작했다. 공중과 해상 전력까지 포함한 통합평가에서 한국군은 기존 상위권 군대들과 같은 표에 놓이게 되었고 일부 조건에서는 더 위에 위치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기준은 한국군이 혼자가 아니라 동맹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였다. 9번째 기준에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동맹 전투 능력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도 연합작전에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지휘 체계가 다르고 통신 규격이 다르며 작전 개념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지점에서 한국군을 매우 독특한 사례로 분류했다. 한국군은 단순히 미국과 협력 가능한 군대가 아니라 연합작전을 전제로 설계된 군대였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작전 체계는 미군과의 연동을 가정하고 구축되어 왔다. 지휘 통제 체계, 정보 공유 방식, 작전 계획 수립 절차가 평시부터 연합 기준에 맞춰 운용된다. 미국 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를 동맹 친화적 구조라고 표현했다. 이는 전쟁 발발 시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즉시 공동작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군대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전력 증폭 장치로 작동한다. 10번째 기준은 전략적 위치였다. 미국은 군사력을 평가할 때 더 이상 개별 국가의 힘만 보지 않는다. 그 군대가 어떤 지역 전략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군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영내 균형을 실제로 떠받치는 실질적 전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미국 분석가들은 한국군이 보유한 전력이 특정 지역에만 묶여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시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존재로 평가했다. 이는 숫자 기반 순위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었다. 군사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연합 구조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판단이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더해지자 한국군에 대한 평가는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기존 세계 순위가 국가별 점수표였다면 미국의 재평가는 전쟁 시나리오별 역할 분석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한국군은 단순히 6번째 자리에 머무는 군대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상위권 전력을 실제로 떠받치는 핵심 구성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군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강한 군대는 혼자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동맹 속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군대라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한국군은 더 이상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까지 미국이 적용한 10가지 기준을 모두 놓고 보자면 세계 6위라는 숫자는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숫자는 단순 합산의 결과였고 미국의 재평가는 전쟁이라는 현실을 전제로 한 분석이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 싸울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다. 이 기준에서 한국군은 기존 순위표가 담아내지 못한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다. 미국 내부 평가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예상보다 훨씬 준비된 군대라는 문장이었다. 이는 칭찬에 가까운 놀라움이었다. 한국군은 거대한 제국형 군대도 아니고 전 세계에 기지를 둔 원정군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형태의 전쟁, 즉 초기부터 전면 충돌로 치닫는 고강도 전쟁에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한국군의 진짜 강점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을 몇 위라고 다시 매기지 않았다. 대신 어떤 조건에서 가장 위협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초기 수일 간의 전면전이라는 조건에서는 한국군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숫자로 표현되기 어렵지만 군사 전략가들에게는 순위표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이었다. 이 재평가 과정에서 세계 6위라는 표현은 점점 사라졌다. 대신 한국군은 고정된 순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치가 폭증하는 군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군사 순위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전쟁은 평균으로 치러지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 미국이 한국군을 다시 보게 된 이유는 한국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구조와 준비가 이제야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계 6위라는 숫자는 그 과정을 가려버린 껍데기에 불과했다. 미국의 재평가는 그 껍데기를 벗겨낸 작업이었다. 결국 한국군의 진짜 순위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조건에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얼마나 신속하게 전쟁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미국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한국군은 더 이상 순위표의 중간 어딘가에 머무는 군대가 아니었다. 패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군대, 그것이 미국이 제정의한 한국군의 위치였다. 미국의 재평가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세계 군사 분석 커뮤니티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전까지 한국군은 늘 수치로 설명되는 군대였다. 병력 몇 명, 전차 몇 대, 전투기 몇 대라는 식의 정량적 비교 속에서 평가되었고 그 결과가 세계 6위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던진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만약 오늘 밤 전쟁이 시작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기존 순위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숫자는 준비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장비 목록은 결심 속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군을 평가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다. 예측 가능성이다. 한국군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한 군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기 시 어떤 절차로 어떤 전력이 투입될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군대라는 뜻이었다. 이 점은 전략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많은 군대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내부 혼란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 반면 한국군은 수십 년간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조직을 다듬어왔다. 이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미국의 재평가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가장 잘 맞춰진 군대라는 평가였다. 이 재해석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군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나 보조 전력으로만 인식되지 않았다. 특정 조건에서는 스스로 전쟁의 초기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군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전략 계획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단순히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초기 전력 균형을 함께 만들어가는 축으로 인식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평가가 공개적인 자랑이나 정치적 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군을 몇 위라고 새로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위라는 개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이는 순위가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미국은 조건부 평가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군대가 가장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이 조건부 평가에서 한국군은 반복적으로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특히 초기 고강도 전면전, 제한된 전구,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나는 전쟁이라는 조건에서는 매우 높은 위협도로 분류되었다. 이는 단순한 방어 능력 평가가 아니었다. 상대방의 계획을 처음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였다. 이 지점에서 세계 6위라는 표현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 그 숫자는 평균을 의미했지만 미국이 보고 있던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었다. 전쟁은 평균적인 조건에서 벌어지지 않으며 가장 나쁜 조건에서 준비된 군대가 승패를 가른다. 한국군은 바로 그 나쁜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된 군대였다. 결국 이 확장된 분석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한국군의 진짜 가치는 순위표 바깥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숫자로 줄 세우는 방식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전쟁을 상정하면 그 존재감은 급격히 커진다. 미국이 재평가를 통해 확인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한국군은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는 이제야 제대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한국군은 세계 몇 위인가가 아니라 만약 전쟁이 난다면 누가 가장 곤란해지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답은 명확했다. 그 질문 앞에서 한국군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존재가